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사장이 되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회사의 대표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친구 문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장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진다. 오랜 친구들과 사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잘못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전문적인 조언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내에서 친구를 구할 수도 없다. 사장과 직원은 같은 배에 타긴 했어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고 회사의 대표와 고용자라는 위치가 결국은 시각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진실한 친구 몇 이외에 모두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모든 친구가 사라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인간 사회 조직 안에 속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아는 사람과는 다르다. 진정한 친구란 상대에게 정직해야 한다. 같은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당신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친구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지지하고 무엇보다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듣기는 필수적 능력이다. 당신이 말하고 질문하고 토의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 듣기와 일방적 말하기는 친구로서 말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며 영감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어울릴 시간의 영역이 같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함께 할 시간이 적으면 깊은 우정을 쌓지 못한다. 반면에 나쁜 친구는 항상 당신의 문제보다 그의 문제를 크고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며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다. 당신을 불편한 자리로 데려가거나 범죄 혹은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래 알고 있었거나 가까운 곳에 산다고 모두 좋은 친구가 아니다.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장식물로 여기는 사람도 나쁜 친구다. 나는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친구라고 불리는 해로운 사람을 계속 둔다면 좋은 친구들이 당신 삶에 들어올 공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장이 되어 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전의 친구들과 서로 다른 사회적 관점을 갖게 되고 인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생활 환경 같은 외부적 요인은 친구 관계의 기초적 바탕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순리다. 인간은 같은 환경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오히려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거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릴 때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이미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성인이 되어 그들을 만나보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로 나와는 다른 사고관을 가진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인품이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다. 존중할 만한 지식이나 철학적 태도를 가졌거나 혹은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하며 느끼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친구를 청한 보람이 충분하다. 내가 사장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같은 수업에 들어온 제자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한, 선, 한 선생에게 배운 동기라는 이유로 평생 친구가 돼 형제자매처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볼 때면 너무도 부럽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배우는 것이 반이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반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서로 업종과 나이와 성별이 달라도 함께 어울려 수업 후에도 함께 나를 찾아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여행한다. 그 효과를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한다.
사장 노릇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질문들을 서로 모여 함께 나누는 모습은 내 젊은 시절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사장들은 다른 회사의 사장들과 친구를 맺어야 한다. 사장 학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다. 이들은 직원이나 가족에게 혹은 옛 친구들에게 묻거나 위로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돼주면 된다. 다만 반드시 조심할 것은 이런 우정의 관계를 이익의 목적으로 혹은 한 번의 돈벌이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인생 전체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이다.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는다. 이때 버는 돈이 의미 있게 사용될 리 없기 때문이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많아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다.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바뀐다. 알곡을 가졌으면 몇 배로 키울 것이고 죽정이를 가졌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이다. 불에 달구면 벽돌보다 단단하다. 이때 모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이다.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 정점에서 내려오지만 다행히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이다. 아무리 멋지게 보려 해도 짠하다.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 남은 목숨을 팔기 때문이다. 늦게 낳은 자식 때문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외엔 허망하다. 훌륭한 선생의 두 가지 조건. 학교에서는 배운 후에 실행하지만 사회는 실행 후에 배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배움을 얻는데 혹독한 가치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뒤늦게 공부하러 다니고 선생을 구하는 사장들이 있다. 나는 이들이 내게 하는 질문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겁다. 내가 하는 답변에 따라 오늘 누가 해고되거나 조직이 바뀌거나 회사의 방향이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조직의 장에게 선생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장들은 선생을 찾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첫째, 그 선생이란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안에 가두려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한다. 가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평소에 내가 누구를 성공시켰다라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면 가두는 선생이다. 회사의 성장에 그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될 수 있었는지 몰라도 회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이 내려져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 하나의 가르침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을 매번 취하려 한다면 실제로는 작은 사람이다. 또는 그가 만약 내가 다른 선생을 찾아가거나 소개를 해준 분과 따로 연락하는 것을 서운해하면 가두는 사람이다. 가두는 선생의 특징은 제자들이 자기 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둘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지 살펴야 한다. 선생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끄러운 짓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길을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단지 대답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 엉뚱한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수고가 생긴다. 만약 여행길이라면 시간과 기름값, 낭비 정도로 끝나겠지만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히 제자들을 아낀다면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매사에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무엇을 물어도 척척 대답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전문 영어 법칙. 그래프, 도표가 많고 복잡한 수식이 많은 PPT를 띄우는 강의라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보편적 지식은 원래 말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PPT 파일들은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멋진 PPT 강의를 위해 역으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제자들을 위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고 만드는 PPT가 아니라 자신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현란한 강의들은 솜사탕 같다. 강의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배가 허전하다.
따라서 훌륭한 선생은 자신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 안에 있는 것들만 가르쳐야 한다. 선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을 수는 없다. 전문 영역과 경험 외엔 의견일 뿐이다. 또한 훌륭한 선생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열린 마음과 보편적 도덕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면 좋다. 편견 없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이해해야 하고 인내심을 갖고 제자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경청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전과 영감을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선생에게 다가가면 희망과 용기가 생겨야 한다. 걱정과 불안을 만드는 선생은 피해야 한다. 제자가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동시에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절대로 한 명의 선생만 두는 실수를 하지 마라. 한 명의 선생을 너무 존경해서 그 선생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를 추종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모든 것이 장점일 수 없고 옳을 수 없다. 자신의 관심사에 여러 명의 멘토를 두고 교차하며 공부해야 한다. 한 사람만을 따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그가 진정한 선생이라면 제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스스로 멀리할 것이다. 결국 여러 선생의 가르침의 장점이 겹쳐지며 내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정말 좋은 선생은 여러분이 제자됨을 자랑할 뿐 내 덕에 성공한 사람이라 자랑하지 않으며 당신들을 저녁 자리에 불러내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 초대 없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모임에 함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고 기뻐하지 않으며 그의 경쟁자에게 배우는 것조차 기쁘게 이해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사실을 찾는 방법.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은 전투기나 폭격기의 개선 방안 연구했다. 그들은 전투에서 돌아온 비행기를 대상으로 비행기의 어느 부분에 주로 총알을 맞았는지 분석했다. 통계를 내보니 꼬리 날개 부분, 중앙 몸통, 앞날개 양쪽에 총탄이 집중돼 있었다. 미 해군은 총탄이 집중된 부분에 강판을 추가로 부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통계학자 아브라함 와일드는 미 해군이 연구 대상을 무사귀환한 전투기로만 제한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추락한 비행기까지 연구 자료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총탄을 많이 맞지 않았던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 부위에 총탄을 많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사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부위에 적탄을 맞았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생존자 편향 또는 표본 편향이라 불리는 통계학적 오류의 대표 사례다. 남자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산에 혼자 사는 자연인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이 산에 혼자 살게 된 것은 건강상의 이유가 많다. 건강이 나빠져서 방법을 찾지 못하다 결국은 산에 들어갔고 자연식과 좋은 공기, 운동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스토리다. 꼭 방송을 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생존자 편향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혼자 죽은 사람들은 자연인 프로에 나올 리 없기 때문이다. 수영 선수들 몸매가 참 멋지다. 딱 벌어진 어깨, 균형 있는 매끈한 몸매, 훌륭하지 않은 부드러운 근육, 운동선수 중에 수영 선수가 제일 근사해 보인다. 필라테스 강사들은 한결같이 몸매가 예쁘다. 아름다운 곡선미에 다부진 근육, 동시에 부드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수영선수 같은 몸매를 얻기 위해 수영을 배운다면 절대 그런 몸매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수영선수들은 이미 그런 몸매이기 때문에 수영선수를 하는 것이다. 필라테스를 배운다고 모든 여자가 필라테스 강사처럼 몸매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필라테스 강사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위 세 가지 예시를 제시한 이유는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실에서 진짜 사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사실 그대로 보면 사실이 아닌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거나 위기가 닥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무너진다. 모든 기사, 모든 책, 모든 사건에서 그 사실의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빠르게 방향이나 어젠다를 형성해내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실제 사실을 거의 순간적으로 찾지 못하면 매번 다른 사람을 따라 매번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만능 2등 사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회사 이름으로 잠깐만요. 회사 이름으로 기부할 때와 개인 자격으로 기부할 때. 회사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과 개인으로 기부하는 것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일단 회사가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회사의 세금 책임을 줄이고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회사는 또한 마케팅 또는 홍보 노력의 일환으로 기부금을 홍보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은 대중에게 잘 알려야 한다. 이는 회사의 이미지와 명성을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회사를 통한 공적 기부는 자랑해야 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 전체의 돈이다. 모두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적 기부를 집행하는 사장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심지어 회사 자산으로 기부하면서 주체를 개인 이름으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런 기부 자체를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 일반인의 기부 동료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대중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연히 기부하는 곳이 평판이 좋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면 개인 돈으로 하는 사적 기부는 조용히 남들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 공적 기부와 달리 사적 기부는 기부받는 주체가 기부받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부자가 누군지 모르게 기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적 기부를 자랑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그릇이 오히려 작아 보인다. 그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해야 돋보이기 마련이니 자랑이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한다. 자랑하는 순간 그 선행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았다고 봐야 한다. 상대가 자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이에 오르기 전까지 자신의 무능함을 감지하지 못한다. 자신의 업무에서 무능함에 도달하는 순간 일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자질구레한 일을 잔뜩 버려놓고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무능은 평사원 시기에 이미 결정나서 성질은 고사하고 자리나 보존할까 염려스러워. 잠깐. 무능함을 반대로 벌려놓고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무능은 평사원 시기에 이미 결정나서 성질은 고사고 자리 나서 보존할까 염려스러운 사람이다. 평사원 때는 뛰어난 실력을 보이다가 간부가 되면 목줄에 묶인 것처럼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이다. 회사에서 성진을 보상 개념으로 사용하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층부가 전부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기도 한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세상에 무섭고 겁나는 일이 없는 줄 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자신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경계선에 가면 두렵고 떨리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을 겪는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 위험을 부리거나 열심히 무언가를 미친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멀리한다.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규정을 강조하는 상사가 돼 스스로 경찰과 감독 역할로 자신을 바꾸는 사람도 생겨난다. 사람들은 이런 고의식에 있는 누군가의 무능함을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절대 들키지 않고 은퇴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무능함은 회사 조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기도로 신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의대 졸업 후 한 번도 새로운 논문을 읽지 않는 의사, 보스에게 충성만을 통해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처럼 이미 직책이 높아졌거나 사회적 신분이 생기면 그들이 무능하다는 점은 의심하기 어렵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무능해지는 가정의 예는 이렇다. 마크는 유능한 변호사다. 법률 상식이 뛰어나고 좋은 품성을 갖고 있어서 자신에게 오는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적 조언을 24시간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청년이다. 회사는 마크의 능력과 성실함을 높이 사서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그의 애정과 완벽주의는 이때부터 골칫거리가 됐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모든 직원의 일에 관여하고 참여해 결국 처리해야 할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계속 기다려야 했고 직원들은 마크가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일을 중지하며 쉬는 일이 이어졌다. 마크는 고객들이 완벽한 일 처리보다 제 시간에 일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해 생기는 회사의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그는 능력 있는 변호사에서 무능한 상사로 낙인찍혀버렸다. 위계 조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그 조직 안에서 승진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결국 자기 무능의 단계까지 승진한다. 그만큼 조직의 상층부는 그 일에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승진을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성실 그리고 근속에 대한 대가인 보상의 형태로 주어졌다. 승진 자체가 괜히 회사에게 인정받는 훈장 같은 개념이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직원들에게는 승진보다 일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승진만을 회사에서의 출세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보상받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영자로서 이런 문화 변화에는 승진이 더 이상 충성심의 보상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능력 위주로 파격적 발탁이나 젊은 상사, 깜짝 인사와 같은 입사 순서나 보상에 기준하지 않고 관리 능력에 따른 인사가 가능해졌다는 장점도 있다. 내가 승진시킨 사람들을 돌아보면 결국 조직의 룰과 문화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성과는 일회성 이벤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일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때문에 스스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원칙이 없다고 불만을 갖는다. 그러나 대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회사조차도 그 회사에 맞는 운영 원리가 있다. 회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내보내지 않는다. 뽑을 때는 실력을 보지만 키울 때는 충성도다. 업무 능력이 무난하고 인간관계가 실력이다. 상사와 가깝게 하는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사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식 자리나 행사 파티 같은 사적 자리가 평가 기준이 된다. 결국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마련이다. 상사에게 받은 지시만 묵묵히 하는 사람은 그 특정한 역할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모두 전달해서 직원들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조직을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진 후보가 된다.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승진을 원하는 직원은 회사가 원하는 간부상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오래 일한다고 전문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래 일한 대가로 승진시키지는 않는다. 결국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승진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메시지를 평소의 대화에서 혹은 직접적인 승진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 사장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직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의미는 알아서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마치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대부분 그런 사람은 이미 창업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당신이지 않은가? 설령 창업도 하지 않았고 창업할 생각도 없는 사람 중에 그렇게 좋은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직원들은 워낙 실력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닌다. 결국 좋은 직원을 구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직원은 사장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똑같이 사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충심으로 회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사장을 하면서 이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얻으면 그는 회사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상장회사도 만들 수 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2명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고 체게바라는 충성심 강한 6명의 군인만 있으면 나라 하나를 정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직원이 사업 초기에 들어오면 초기부터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정도 충성심 강한 최측근 직원을 면접이나 광고를 낸다고 쉽게 찾아낼 리 없지 않겠는가. 이런 멋진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적당한 능력과 일정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믿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신의를 지켜 사장 자신의 원대한 꿈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을 면접이나 소개 혹은 이력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이 이토록 흔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2가지 특성으로 나뉜다.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이다. 품성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의 크기다. 이 마음의 그릇은 목표에 대한 청사진, 보상에 대한 신의, 인간적 매력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누구든 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씩 있다. 사장보다 능력이 나은 직원은 품을 수 있지만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직원보다 작다면 절대로 그 직원을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절대 들어갈 리 없기 때문이다. 사장의 마음 크기에 따라 더 좋은 직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기보다 일 못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장과 일할 수는 있어도 마음 크기가 작은 사장과는 절대로 일하지 못한다. 사장이 비전도 없고 믿을만 하지 않고 인간미도 없으며 아무리 업무 환경이 좋아도 결국 떠나게 돼 있다. 즉, 고급 인재들을 모으려면 2가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첫째,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걸러낼 수 있다.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들어있는 무례함, 세상에 대한 편견 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직원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이다. 사장이 품이 있으면 직원들도 예의를 갖추게 되고 사장이 욕을 달고 살면 직원들도 고객들을 욕하거나 회사를 폄하하게 돼 있다. 지금 당신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직장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당신을 품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보일 것이다. 좋은 직원인 것 같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의 4가지 유형. 1. 사건을 확대하고 해결을 자처하는 유형. 회사 내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과장 확대하는 직원이 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리더십을 공공연히 나타낸다. 직책과 상관없이 주변의 나이나 경험으로 짓누르는 역할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러나 사장에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보통 이런 직원들은 개별 업무도 뛰어난 사람이라서 사장도 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직원들의 최종 목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동료, 심지어는 사장에게도 결국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직원에게 휘말릴 경우 아무리 대우를 잘해줘도 결국 더 달라고 하거나 사장 자신이 약점이 있거나 힘이 없으면 사장을 대신하려고 덤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 현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이유는 이들 마음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라면 차라리 창업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자신을 자칭 2인자 혹은 참모 역할에 만족한다며 자신을 제갈 공무형 참모로 규정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직원 유형의 초기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사건을 확대 후 자신이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이니 이런 모습이 보이면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승진과 대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2. 시스템이 아닌 몸으로 해결하는 유형. 이런 직원은 회사 초기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조직 상층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들은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 언제든 자신의 삶에서 회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둔다. 안타까운 것은 조직이 커갈수록 직원들을 자신이 일한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조직을 통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아래 직원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면 지시 후에도 바로 자신이 처리해버린다. 결국 시간이 부족한데도 수많은 일을 놓지 못하고 사내의 동맥경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기 몸도 상하게 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성장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거나 막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 해결책으로는 아래 직원을 이 사람의 상사로 승진시켜 위아래를 바꿔야 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정해진 업무 이상을 맡지 못하게 된다. 3. 고객에게 너무 친절한 직원. 이 사회에 참석하러 런던에 갔을 때 일이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에 가보니 3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아침 식사 중인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그의 업무는 주전자를 갖고 다니면서 손님들 컵에 물을 따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어디서 오셨는지 안부도 묻고 여행을 왔는지 업무차 왔는지 딸 이름은 무엇인지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손님과 대화하고 유쾌하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고 다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식당의 사람은 200명 남짓인데 뒤편에 앉은 사람들의 식사가 거의 끝나도록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 물을 찾고 불평과 짜증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를 본 다른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우선 미뤄두고 물 주전자를 들고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친절한 친구는 여전히 혼자 무아지경의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온 손님과 독일 유머를 하는지 아까부터 깔깔대며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는 것이다. 아마 본인은 이 호텔에서 고객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손님에게 가장 많은 친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는 곧바로 회고해야 할 사람이다.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지어 이런 직원을 칭찬하거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성실한 다른 직원들이 떠나갈 것이다. 친절에는 정도가 있어야 하며 정도가 넘어서는 직원은 좋은 직원이 아니다. 내가 예전에 건강식품점을 할 때 직원이 고객에게 너무 친절해서 계산대에 올려놓은 물건의 사용법과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보았는데 결국 뒷줄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른 추가 계산대를 열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듯 친절이 과해지면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 일은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전개된다. 이런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심지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친절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장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급여를 올려준다면 결국 회사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장이 그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도 그렇게 일할까라고 생각하거나 꼴 보기 싫어 나갈래라며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직원들이 모두 떠나게 되는 것이다. 4. 사장을 대신하려 하는 직원. 사장님, 이런 사소한 일은 사장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좌측근 참모 중에 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사장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의 체면이나 위치에서 품위 없는 일이니 자신이 알아서 대신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업무들이 옮겨 나가 사장을 거물로 만드는 척하며 모두 업무를 대신하려 들 것이다. 실제로 일을 아주 잘해서 처리나
보고도 정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밖에 다니면서 사장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자신이 이 회사를 거의 경영한다고 말하고 다닐 사람이다. 극적인 상황에서는 배신이나 협박도 망설이지 않는 타입이다. 실제로 거의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 위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하다. 사장을 대우하는 척하면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회사 전체를 뭉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이미 자리를 잡아 사장도 업무가 실증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좋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을 만나고 인터뷰나 하고 다니는 사장들이 있다. 이때 이런 직원이 나타나면 회사는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사장이 직접 하기에 라는 표현을 들으면 독침을 맞은 듯 주위를 살펴야 한다. 사장의 평가와 하급 직원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 당신의 간부 직원, 즉 하급 직원들을 직접 다루는 사람 중에 사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지만 아래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사장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신입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만약 누군가 이런 특징을 보이면 추후 승진이나 역할 확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해고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사장인 본인도 이런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고 반성해야 한다. 특징 1. 아래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래 직원들을 부하로 생각한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직원들의 실수나 허술함을 한탄이나 비난조로 사장에게 전달하는 일이 많다. 칭찬하는 일이 없고 설령 칭찬할 때라도 그 뿌리에 자신의 역할이 숨겨있는 칭찬이다. 특징 2. 함께 일하지 않는다. 일을 시켜놓고도 느리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바로 자신이 직접 해버린다. 그리고 아래 직원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탓한다. 모든 직원이 자기와 같기를 기대하지만 실상은 자기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일 뿐이다. 특징 3.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마치 자기가 사장인 듯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스스로 그려 사장에게 제시하거나 아래 직원들과 이 의견을 나눈다. 이를 이해 못하면 자신이 능력보다 낮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사장에게도 예외는 없다. 특징 4. 상사에게는 예의 바르다. 감사의사나 선물도 잘한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아래 직원들에게는 없다. 직원들에게 사소하고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다. 커피나 밥을 사는 경우는 없다. 특징 5. 사건이 생기면 부풀려 말하고 앞서서 해결한다. 사장이 이때 방심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면 이런 사람을 회사의 대단한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이나 급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급 직원들은 순식간에 회사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직하게 된다. 특징 6.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 설령 챙기는 직원이 생겨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일 뿐이다. 사장에게 요직이 통보를 할 때 회사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한다. 특징 7.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직원이나 업체에 확정을 주는 일이 있다.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특징 8. 경비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 출장 후 남은 돈을 절약해서 반납하기도 하지만 의심스러운 지출이 있다. 자신의 정직성이 보일 만한 일에만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증거다. 특징 9.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일이 없거나 하지 않을 때도 회사에 머물거나 퇴근이 늦다. 특징 10. 당신을 좋아한다. 존경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존경한다. 심지어 해고해도 당신을 존경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오해가 있을 뿐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측근이 이런 10가지 특징 중 일부를 보이면 주의해야 하고 한 개인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직 전체가 잘 움직이는지를 언제나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거나
이를 방관하면 결국에는 당신과 그 사람만 남아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거나 회사의 웃음이나 활기가 사라지면 이 10가지 특성을 비교해 보며 주의 깊게 관찰하기 바란다. 이인자 키우기. 성공한 기업에는 훌륭한 이인자들이 있다. 빌 게이츠에게는 스티브 발머, 워런 버핏에게는 차리 먼거, 스티브 잡스에겐 팀 쿡 같은 인물이 있다. 삼성이 대를 이어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 것도 이병철과 소병해, 이건희와 이학수, 이재용과 최지성 같이 언어와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이인자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인자는 언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언어에게 직언할 수 있는 둘만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충성심만 큰 이인자는 비서에 불과할 뿐이다. 이인자는 리더의 부담을 줄여주고 리더가 명분상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거나 어젠다를 이끌어 내줄 수 있다. 특히 기업 내의 언어와 직원들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통해 문제가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통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성공한 이인자들은 언어보다 멀리 보거나 좌우를 살피는 역할에 능했다. 리더의 유고 시에 참모의 역할에서 빠져나와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리자의 역할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나라와 다르게 지분으로 언어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인자는 전체 이인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1인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형식의 1인자가 된다. 즉 1인자보다 아래의 2인자가 아니라 2인자이지만 1인자 같은 역할과 위치가 있는 2인자가 돼야 한다. 2인자의 위치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 그 자리의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정치에서처럼 호시탐탐 1인자 자리를 노리거나 2인자의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것과 다르다. 중국 역사에서 2인자로 1인자를 능가했던 인물은 간우다. 삼국지의 간우는 죽은 으로 섬겼던 유비를 넘어 신앙의 대상이 됐다. 유비 아래 2인자였던 간우가 신의 반열에 올라간 이유는 유비보다 한 살 많았지만 유비를 형님으로 모셨고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수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신라의 김유신 역시 사실상 왕과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90여 세를 사는 동안 인자의 자리를 유지했다. 역사에서 웬만한 왕도 받지 못한 흥무대왕이란 칭호도 받았다. 빌 게이츠는 스티브 발머를 두고 스티브가 1인자이고 나는 2인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면 사주인 빌 게이츠가 1인자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스티브 발머가 경영상 1인자라는 말이다. 1인자라는 자리는 끊임없이 불안한 자리다. 언제나 주목받고 매번 결과물이 좋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상대적으로 인자는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리드라서 사고와 관점이 더 유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은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내며 사내 안전장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1인자는 이런 유능한 2인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2인자에게 걸맞는 신임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영자들은 자신을 대신할 사장을 뽑거나 위임할 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준다. 그리고 회사가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등 뒤에서 매달려 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자리를 물려줘도 같은 식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훌륭한 2인자가 잘할 수 없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1인자라면 주저없이 2인자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2인자를 원하는 1인자는 대등할 정도의 파트너십을 공유해야 한다. 보스, 부하로서 상명하복 마인드로는 곤란하다. 부부와 같아야 한다. 오피스 부부다. 1인자는 믿고 맡겨야 하고 2인자는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 음량의 조화처럼 언어가 강성이면 부드러운 사람이, 언어가, 언어가 진격하며 물자와 수송을, 언어가 목표를 그려내면 2인자는 실행가여야 한다. 그래야 서로 상생의 효과가 나온다.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조직은 분갈이 없이 하나의 화분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결국 한계가 오고 제한된 성장 안에서 갇혀 경쟁자가 앞지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계속해요. 여기까지. 계속해요. 예, 하나 더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짧아서. 윤정 네. 쌤이 예. 읽으세요.
네, 직원의 보고를 받는 3대 규칙, 결론부터 말하고 의견은 그 다음에 말하라. 사장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원은 거래처에서 15% 물량에 대해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두 갈씩 보고다. 결론부터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심각한지 아닌지는 사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미리 의견을 말하면 듣는 순간 자동으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실제 상태에서부터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하게 하는 보고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김 대리가 아무래도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김 대리가 어제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 이것이 회사의 언어다. 금요일 날 일정이 있으신가요가 아니라 금요일 2시에 일본 바이어가 긴급 온라인 회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언제나 회사 언어를 실제 상황 그대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부연하고 의견을 내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언어 형태가 익숙한 회사는 사고도 줄고 일 처리가 빠르다. 두 갈씩 보고 결론 보고는 잘 나가는 회사의 숨겨진 보물이다.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하라.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크게 잘못된 보고다. 그게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옳은 보고는 이번 프로젝트 이후 70% 이상의 고객이 재사용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다. 이렇게 보고받으면 그 상당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형용사는 업무가 끝난 회식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단어다. 회사는 언제나 숫자로 알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대적 비교 가치가 나타난다. 사내에서는 숫자가 많이 사용될수록 자원 분배에 대한 판단이 빨라지고 의사결정이 쉬워진다. 숫자로 말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내 에너지 총량이 다른 판단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으니 직원은 가능하면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익숙해지면 정말 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라. 이번 기획 안에 저희 부서 의견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팀장은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보고는 회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거지라며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팀장이라면 이번 행사장 디자인은 저희 팀에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부연 설명으로 김 대리와 이 대리가 이번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저도 두 사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후속 설명이 붙으면 충분한 것이다.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요구와 보고가 습관화되어야 한다. 불편한 상황을 무마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위기 조성하는 언어 형태는 오히려 오해와 오차를 만들어낸다. 회사 언어는 감정을 갖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이고 직설적 언어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사 언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그냥 끝내요. It was a very hard day. Hard day. It was a very hard day. It was a very hard day.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제. It was a very hard day. 상준쌤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어요. It was a very hard day. It was a very hard day. 좋은 날 되시고요.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됐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